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부터 김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라 본기를 보면은 4세기 이전 외와 백제에 대한 신라 관계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느냐? 이 신라 본기에 나와 있는 외국 관계를 살펴보면 1세기 중반에 만나가지고 2세기까지는 둘 사이에 외교 관계가 있습니다. 외교를 하다가 3세기에 딱 들어서면서 외와 신라 사이에 외교가 없어요. 그리고 외가 일방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라 본기의 내해 조분 이사금 시기입니다. 그러다 3세기 중반이 되면 다시 외국은 신라와 외교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첨예 이사금부터죠. 그 이후로는 신라와 외교를 해요. 백제의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백제의 관계를 보면 2세기 초 그 삼로왕 시대, 삼로왕이라면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입니다. 삼로왕 시대에는 신라와 그 백제가 외교를 해요. 그런데 2세기 중반부터 3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백제 본기 초고왕과 구수왕조입니다. 이때는 외교를 안 해요. 그리고 백제가 일방적으로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다 3세기 중반이 되면 다시 신라와 외교를 해요. 구체적으로 고이왕 이후입니다. 둘 사이에 이런 변화의 공통점이 있어요. 외교를 하다가 외교를 않는 짧은 기간이고 다시 외교를 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왜 그런 3단계 과정을 거치느냐, 4세기 이전에 백제 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라와 외교를 하던 2세기 초 이전에는 백제는 독립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외교권을 가진 독립국가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2세기 중반이 되면은 길선의 망명 사건이랍니다. 신라의 아찬 길선의 망명 사건 이후로는 백제는 더 이상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는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제 진왕은 목지국 진왕이에요. 목지국 진왕이 한성 백제의 통치자를 임명해요. 이게 담로주를 임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고왕과 구수왕 시절이에요. 초고왕과 구수왕 시기에는 신라를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고 외교권은 없어요. 외교권뿐만이 아니고 외교권, 인사권, 제사권, 사냥권 등은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담로주가 어떤 권한의 한계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진왕의 명령에 따라서 삼한 통일 정책에 동원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3세기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손씨가 요동에 대방군을 설치해요. 대방군을 설치하니까 이 대방군 설치를 피해서 요동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서해안을 따라서 황해도와 그 경기도 지방으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이들이 한강 유역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초고왕과 구수왕의 담로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건국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권이라든가 인사권, 사냥권, 제사권 등을 다 회복을 해요. 이것이 바로 고이왕 등장이고, 고고학적으로는 3세기 중반에 나타나는 서울의 석천동 고분군 성립의 일차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백제 본기가 얘기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외도 어떤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것을 이 백제와 관계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신라와 외교를 하던 2세기까지는 외는 독립국이었어요. 그러다가 3세기 초에 백제 진왕의 멸망당해가지고 담로주가 임명되는 겁니다. 왜 담로주가 임명돼요? 그래서 담로주가 임명을, 그래서 3세기 전반까지
그 진왕의 통일 정책에 동원됐어요. 가야 제국이 사라지는 게 이 무렵입니다. 그러다 3세기 중반에 북에서 온 유목민족이 외국을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그 외교권, 뭐 인사권, 사냥권, 제사권 등을 다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이와 같은 유사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그 시대 전환, 신라사에서 외국 관계의 시대 전환, 외교권이 없이 전쟁만 하는 3세기 전반의 외국, 그 다음에 외교를 하기 시작하는 3세기 후반의 외국, 그 중간에 존재하는 게 서구로와 서구로 부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전환의 상황을 서구로와 서구로 부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3세기 후반이 되면 서구로와 서구로 부인이 죽고 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3세기 후반부터 4세기까지 약 150년이 이 고고학적으로 가야사의 전성기입니다. 3세기 후반에서 4세기에는 가야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신라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압도합니다. 가야사의 전성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의 삼국사기를 보면 가야는 사라져요. 3세기 초에서 사라지고 5세기 후에는 후반에 나타나니까 가야는 없어요. 가야는 없고 외만 전성기입니다. 즉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가야 지역이 유물이 전성기를 볼 때 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외국이란 국가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왕이란 통치 기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은 외교 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은 군사 조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야 지역에서 발견되는 가야 유물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가야 기록, 가야와는 무관합니다. 가야와는 아무 관계없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와 있는 외 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3세기 중반을 경계로 앞에는 지배층이 농경민족이었고 뒤에 가야사가 전성기가 보이는 3세기 후반과 가면은 지배층이 유목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 변화의 중심이 서구로와 서구로 부인입니다. 그래서 서구로와 서구로 부인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시대 전환에 대해서 그걸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서구로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 서구로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서기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서구로 기록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전입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서구로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첨예의 사금 7년, 첨예의 사금 7년이면 253년입니다. 연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국 사신 갈라고가, 외국에 갈라고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객관에 와 있을 때, 객관은 외교관이 와서 머무는 것인 얘기입니다. 서구로가 접대하며, 서구로가 외국 사신을 접대했다 이거요. 농담하기를 희연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조만간에 너희 왕을 소금 굽는 노비로 만들고 너희 왕비는 밥 짓는 쥐삽으로 만들겠다. 원문을 보면은 염노와 찬부입니다. 염노와 찬부로 만들겠다. 갈라고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 외왕이 그 말을 듣고 노하여, 외왕이 등장합니다. 우도주군을 보내, 외국의 장군 이름이에요. 세 번째 등장합니다. 3번이 우도주군을 보내 우리를 공격하자. 신라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우도주군이. 대왕이 궁궐을 나가 유촌에 머물렀다. 경주에서 상당히 떨어진 북쪽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첨예의 사금 본기를 보면 신라 본기의 첨예의 사금 본기에는 외가 신라를 공격한 기록이 없어요. 열전에는 있는데 본기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외의 공격이 사라집니까? 첨예의 사금과 미추의 사금 시기예요.
처음에 이사금 시기가 서구로가 죽은 시기고 미추 이사금 시기가 서구로 부인이 죽은 시기인데 정작 그 두 왕의 기록에는 외국과의 전쟁 기록이 없습니다. 우로가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환란은 제가 말을 조심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로가 외의 군영에 가서 전일에 한 말은 농담일 뿐이었는데 이렇게 군사를 일으켜 이 지경이 될 줄 몰랐다. 라 하였다. 외인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장작을 쌓아 그 위에 얹어놓고 불태워 죽인 다음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구로의 죽음에 관한 삼국사 열전의 기록이에요. 열전의 기록도 3세기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신라인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적었을 거예요. 윤색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국사기 편자들이 원기록에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논활이라고 뒤에 삼국사기 저자들 쓴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원문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구절이 우로의 아들은 어려서 몸이 약한 탓에 걸음을 걷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항상 그를 안아다가 말에 태워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런 후에 흐레이 사금이 되었다. 서구로 후손이 흐레이 사금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사르시냐 아니냐를 떠나서 서구로가 신라인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로를 기리는 의미에서 그 후손 중에서 신라왕이 나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구로 두 번째, 첫 번째 서구로 얘기, 그다음에 서구로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서구로 부인의 얘기입니다. 미추왕 때 미추왕이 처음에 이사금 다음에 미추 이사금이에요. 외국 대신이 예방하여 왔는데 우로의 처가 국왕에게 청하여 외국 사신을 사사로이 대접할 길을 얻었다. 서구로 부인이 외국 사신을 사사로이 접대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무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외국 사신 이름이 안 나왔는데 이전에도 사신 사자를 쓰고 이번도 사신 사자를 썼기 때문에 그 자기 남편을 죽인 갈라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외국 사신이 흠뻑 술에 취하였을 때 그녀는 장사를 하여금 그를 뜰에 내려놓고 불에 태워 죽여 옛 전날의 원수를 갚았다. 그러니까 그 외국 사신 남편을 죽인 갈라고로입니다. 갈라고를 마찬가지로 불에 태워 죽여서 복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그 뒤에 또 나오는 게 외인들이 분개하여 금성에 침공하여 왔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미추이사금 시기에는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 돌아갔다 그랬죠. 이 기록에 대해서 삼국사기 저자들이 원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논활 이 기록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2세기의 삼국사기의 저자들은 이 서구로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우로가 당시의 대신으로서 군국의 사무를 맡아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또한 이기지 못하더라도 패하지 않았으니 그 모책이 틀림없이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행동거지를 잘못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고 또한 두 나라 사이에 전쟁까지 일어났다. 서울을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도 많고 그 신라에서 중요한 책을 찾아도 고관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 서구를 나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구로 부인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랍니다. 그의 아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으나 이것도 역시 변칙이요 올바른 길이 아니었다. 만약 그러지 아니었다면 그의 공적도 기록에 남길 만하다. 그러니까 서구로 부인이 사사로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남편을 죽였다고 해서 그 외국 사신을 죽이게 되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백성들이 참화를 입게 돼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부인으로서 위험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아주 참 그 옳지 않은 일을 했다. 그리고 삼국사기 편자는 서구로와 서구로 부인을 둘 다 남으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위치가 이 정도 되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로 행동과 서구로 부인에 대해서 나무란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서구로의 기록을 이제 들었습니다. 물론 실제 일어난 사건 기록도 있고, 이것을 신라인의 눈으로 각색이 됐을 겁니다. 일부 각색됐다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삼국사기의 저자는 이 기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이 일본서기에도 있어요. 일본서기는 전기 고분 시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디냐면 비묘가 죽는 247년과 응신철왕이 즉위하는 390년 사이 약 150년이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 기록에 이 딱 두 개의 기록이 있어요. 한반도 기록이. 하나가 서구로 죽음이고 하나가 서구로 부인의 죽음입니다. 일본 서기를 누가 씁니까? 일본 서기를 쓴 것은 가야인들과 백제인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야 기록에서 그 임나가야 기록에서 전해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일본 서기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사건을. 어떤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신라 왕을 포로로 잡아 해변으로 가서 신라 왕 무릎뼈를 뽑고서 돌 위에 기도록 하고 곧 베어서 모래 속에 묻었다. 불에 태운 게 아니고 죽여서 모래 속에 묻었다. 해안가에. 그리고 한 사람을 남겨 신라의 재상으로 삼고 돌아왔다. 그 재라고 것이 원문인지 아니면 일본서기 편자들이 그때 바꾼지 몰라도, 그 재상이라는 지위는 중국의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우리나라에서는 3세기에 쓰던 지위가 아니에요. 이제 6세기 이후에 우리도 중국식으로 여러 이제 관직이나 이런 걸 쓰면서 쓰던 직위지, 서구로 당시에 이 재상이라는 지위가 없었습니다. 외국에는 혹시 재상이라는 지위가 있지 않았을까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신라에는 재상이라는 지위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지난 다음 얘기요. 신라 왕의 처는 남편의 시신이 묻혀 있는 것을 몰라 혼자 재상을 유혹할 생각을 가졌다. 서구로 부인입니다. 서구로 부인이 이 재상, 그러니까 서구로를 죽인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우리가 갈라고가 아니겠는가 예측할 수 있어요. 갈라고입니다. 재상을 꿰어서 당신이 그러니까 서구로 부인이 그 외국 재상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고일 거예요. 왕의 시신이 묻은 곳을 알려주면, 왕이 누굽니까? 서구로예요. 자기 남편. 반드시 후하게 보답하고 내가 당신의 처가 되겠습니다. 남편이 어디 붙였는가 알려주면은 보답하고 내가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생뚱맞게 자기 원수인데 왜 이런 얘기했을까? 재상은 꾀는 말을 믿고 외국의 재상이 그 말을 믿었어요. 몰래 시신이 묻혀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시신이 왜 몰래 알려줬습니까? 저기부터 공식적으로 알려주면 안 됩니까? 외국의 재상이 공식적으로 알려주면 뭐 벌이라도 받나요? 몰래 왜 서구로 부인에게 알려줬을까요? 그 신라왕의 처와 서구로 부인입니다. 신라인들이 공모하여 재상을 죽였다. 재상이면 외국의 제2인자일 텐데 죽였어요. 그리고 왕의 시신을 꺼내어 다른 곳에 장사지냈다. 서구로 시신을 다시 정식으로 장사지내요. 그때 재상의 시신을 신라왕의 묘 아래에 묻고 자기가 죽인
그 외국 재상입니다. 예, 갈라고일 거예요. 꺼내어 신라 왕의 묘 아래 묻고 왕의 관을 들어 그 위에 두면서 존비의 순서는 원래 이와 같아야 된다. 자기 남편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그 외국 재상 갈라고는 그 밑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왕이 이것을 듣고 심히 노하여 군사를 크게 일으켜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군선이 바다 가득히 떠서 신라에 이르렀다. 신라인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하다가 결국 서로 공모하여 왕의 처를 죽이고 사죄하였다. 뭡니까? 외국 군대가 쫓아가니까 신라인들이 죽은 서구로 부인의 시신을 그 왜군에게 넘겨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죄하였다. 그걸로 일이 끝나고 군대가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학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국사기 편자 얘기는 들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 쓸 때는 일본서기를 보지 않았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 삼국사기 편자들, 저자들 이야기는 들을 수 없고 우리나라 현대 역사학자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역주 일본서기가 나와 있어요. 이 역주 일본서기에는 우리나라의 현재 사학계의 한일 고대사 최고 전문가,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집필을 했어요. 공동 집필을 하고 주회를 달았어요. 과거에는 20세기 얘기입니다. 일본 서기가 아주 소수의 연구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료였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원문이 다 나옵니다. 지금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됐는데 그 우리나라 학계의 일본 서기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한번 요약했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1987년에 성은구 선생님이 일반인입니다. 그 한일 고대사 전공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은구 선생님이 일본 서기의 일부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내려왔어요. 1987년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일부를 번역했지 다 번역한 것도 아니고 뭐 자신의 의견을 넣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다가 약 10년이 10년까지 아니구나. 2단계가 1989년입니다. 1989년인데 전용신 선생님이 일본서기 완역판을 냈어요. 그러니까 앞에와 다르게 일본서기 전체를 번역했어요. 전체를 번역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후로 누구나 일본서기를 보고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원문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아니 일본서기 판본이 삼국사기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본서기는 종류가 여러 개예요.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책을 번역할 거예요. 그 전용인 선생님의 책에 보면 일본 학계에서 그래도 이 책이 가장 그 초판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 책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이후로 누구나 포함해서 일본 서기를 볼 수 있게 됐고 제 책의 후기에도 전용인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2단계예요. 그러니까 부분 번역 1단계, 완전 번역 2단계.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2013년에 국가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일본서기 주석본이 나왔어요. 주석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분 번역, 다음에 완전 번역, 드디어 세 번째는 번역을 하고 밑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석을. 드디어 연구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넘어서 이제 연구자의 학술 수준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주석을 다니까. 그 일본서기 서구로 기록에 대한 한국학계 동북아 역사재단이 의견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로 전승은 신라 국가 형성기에 지방 유력자가 외국과 교류하면서 발생한 사건이 신라 왕권의 전승으로 흡수된 사례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 유력자의 기록이 신라 왕실의 기록으로 들어왔다. 지방 유력자의 기록이 어떻게 신라 왕실의 기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일본서기 내용은 고대 일본 시족들의 과장된 기록을 참고로 윤색 조작된 내용으로 사실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 시족들의 과장된 기록을 참고로 일본 시족들의 기록을 참고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전기 고분 시대에 해당하는 150년 동안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일본서기 있을 때 일본 전국을 뒤져서 자료를 찾았지만 없었어요. 이건 한반도에서 가져간 가야인들의 기록을 보고 거기서 일부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윤색해서 쓴 겁니다. 원전이 일본 시족들의 기록이 아니고 가야, 임나가야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윤색 조작된 내용으로 사실과는 무관하다.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까? 어떻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북아 역사제에서 나온 주역 일본서기를 보면은 조작, 이건 사실이다, 조작이다, 즉 참이다, 거짓이다 하고 주석을 달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자, 이제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도 일본서기를 보시는데 기록이 크게 세 가지 기록에서 구성되어 있어요. 일본서기는 왜 그러냐면 무슨 기록이 세 가지입니까? 초파는 8세기에 나왔는데 현재 전해 내용은 전부 필사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일본서기들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이 16세기 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서기 나온 지 한 800년 후입니다. 그게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 800년 또는 그 이상 지나면서 사람들이 계속 첨삭한 거예요. 이거 지우자, 또는 이름을 바꾸자, 뭘 바꾸자, 내용을 고치자, 아니면 없는 기록을 하나 보고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서기 기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8세기의 일본서기 편자들이 본 기록, 그들이 본 원사료, 그들이 뭘 봤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고 가장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겁니다. 과연 일본서기 편자들은 뭘 봤을까? 첫 번째 기록이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본 것을 기반으로 이제 일본서기를 씁니다. 그래서 8세기에 나온 일본서기, 그 일본서기 편자들이 쓴 내용은 무엇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전해진 일본서기의 상당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사료를 보고, 그걸 보고 일본서기의 그 집필 방향에 맞춰 가지고 집필한 내용,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일본서기 나온 다음에 만들어 넣은 기록, 꾸며가지고 야 우리 이런 기록 하나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적어넣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일본서기 신공화국의 그 후대에 들어간 기록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가장 사료적 가치가 적습니다. 사료적 가치가 적게 가지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세요. 아무 사료적 가치가 없는 건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떨어버리고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보는데 가장 이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은 첫 번째, 일본서기 편자들이 본 원기록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은 거, 그게 가장 이제 학문적 가치도 높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삼국사기 열전에서 서구로 부인 포함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 다음에 일본서기에서는 같은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제가 얘기했어요.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의문점이 있어요. 제가 서구로와 서구로 부인의 죽음에 관해서 의문점 한 10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왜 삼국사기는 253년에 죽은 서구로 사건의 일부를 떼어다 249년조로 옮기고 서구로가 죽었다 아니고 외인이 서구로를 죽였다고 했을까? 서구로가 죽은 건 253년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록이 하나가 249년조로 옮겨왔어요.
그다음에 외인이 죽였다 이거죠. 왜 외인이 죽였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냥 서구로가 죽었다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왜 외국 사신이 신라왕이 아니라 서구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사신을 보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외국 왕이 그 나라 왕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고 서구를 만났어요. 사신이 사사로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틀림없이 외왕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뭘 해라는 가져왔을 텐데 왜 서구를 만납니까? 세 번째, 왜군이 서구를 죽이는데 왜 신라군은 대항하지 않아요? 신라가 군대가 없었나요? 군대가 있었습니다. 앞에 조분이 사금, 그 앞에 첨예 내의 사금 보면은 신라는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냥 죽어요?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왜 신라군은 대항하지 않는 겁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이상하게 읽을 거예요. 왜 신라는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보고만 있는 거죠?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담했다고 상대국의 권신을 죽입니까? 서구로는 평민이 아니에요. 왕자입니다. 그 상대국의 최고 권신인데 농담했다고 그 상대국의 권신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 사이가. 그러면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데 외왕이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외왕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 다섯 번째,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갈라고와 서구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서구로가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서로 말이 통했을까요? 둘이? 궁금합니다. 말이 통했을까? 말이 안 통하면 뭐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하지만 말이 통했을까? 만약에 말이 안 통했다면 서구로야 신라어를 쓰겠죠. 당시에 갈라고는 어떤 말을 썼을까? 갈라고의 그 모국어는 어떤 말이었을까? 그럽니다. 그리고 갈라고가 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했을까? 통역을 데려왔을까? 말이 달랐다면 아니면 한자로 서로 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둘이 어떤 게 대화가 있는가? 여섯 번째, 갈라고는 서구로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서구로가 거절했을까? 서구로에 대한 외왕의 요구는 무엇이었는가? 대화에 왕과 왕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통치에 관한 중대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갈라고가 서구로를 만난 것은 사설이 만난 게 아니고 외왕이 지시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너 누구를 가서 만나라. 그리고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서구로가 거절한 겁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외왕이 화를 내서 이건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도대체 갈라고가 서구로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서구로가 이를 거절했냐 이거죠. 일곱 번째, 왜 일본 서기는 서구로를 신라왕, 서구로 부인을 신라왕비라고 했을까? 신라왕, 신라왕 철학, 왕비라는 뜻입니다. 왜 일본 서기는 서구로를 신라왕이라고 불렀냐 이거죠. 원사료에 뭘 되어 있을까요? 원사료에 신라왕이라고 적혀 있어서 일본 서기 편자들이 신라왕이라고 쓴 건지 원사료는 신라왕이 아니었는데 자신들이 좀 더 크게 중요한 신라인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서구로를 신라왕으로 쓴 건지 어느 쪽이냐 이거죠. 왜 일본 서기는 서구로를 신라왕, 서구로 부인을 신라왕비라고 썼을까? 여덟 번째, 서구로 부인은 외국 사신을 죽이고 가려고 합니다. 자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외국 사신을 죽이면 재상입니다. 일본 서기는 제2인자예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왜 외국 사신을 죽였는가 했죠. 외국의 재상을 죽이면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두 나라 사이에 많은 백성이 죽어요. 사사로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재상을 죽였냐 이거죠. 그리고 사사로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였다고 판단을 한 게 삼국사기 편자들입니다. 삼국사기 편자는 서구로를 농담했다고,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농담했다고 남을 하고 있고, 서구로 부인도 그런 방식으로 개인의 원한을 갚으면 국가 간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남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외국의 재상을 죽였을까요? 아홉 번째, 서구로가 죽을 때 신라 왕인 첨예사금은 왜 왜군에게 대항하지 않는가? 서구로가 죽일 때 첨예사금은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서구로 부인이 죽을 때 미추이사금은 왜 왜군에게 대항하지 않았는가? 서구로 죽을 때도, 서구로 부인이 죽을 때도 신라군은 왜군과 전투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신라 번기를 보면은 첨예사금 때도 왜와 전투가 없고 미추이사금 때도 왜와 전투가 없어요. 왜 서구로가 죽는 걸 보면서도 신라군은 움직이지 않았고 서구로 부인이 죽는 걸 보면서도 신라군은 움직이지 않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서구로 부인이 미추이사금 시기에 죽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에 죽었습니까? 몇 년이에요? 서기 몇 년? 서기 몇 년에 서구로 부인이 죽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삼국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번기에 적어놨어요. 몇 년에 죽었는지를. 10번 마지막입니다. 서구로가 죽을 때 나이가 50세 정도 수정입니다. 50세예요. 대략.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면 그 부인이 죽을 때 나이는 대략 50대 중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중년이에요. 아마 50대 중반, 후반. 확실히 모르겠어요. 외국 재상은, 그 외국 사신은 정말로 서구로 시신이 묻혀있는 곳을 알려주면은 서구로 부인이 자기에게 씹어올 걸 믿었냐 이거예요. 정말 믿었을까?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인데 정말로 저 여자가 나한테 씹어올 거라는 걸 믿었냐 이거죠. 외국 재상이 서구로 부인과 혼인하면 무슨 득이 있습니까? 50대 중년 여인을 맞아서 무슨 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외국의 고관이 서구로 부인이 알려주고 하면은 크게 잔치를 한 겁니다. 대접을 하고 술 먹여서 죽였다는데 가지 말라고 말렸을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다. 당신 갔다가 잘못하면 무슨 사고 당한다. 틀림없이 주변에 말렸을 겁니다. 말리면서도 불구하고 외국의 재상이 갈라고인데 갈라고가 서구로 부인을 만나러 간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서구로 부인은 자기가 시집 간다고 하면은 외국의 재상이 그걸 받아들고 자신을 만날 걸로는 어떻게 알았어요? 50대 중반쯤 되는 그 여자가 외국의 사신에게 재상입니다. 갈라고 줬는데 내가 당신의 시집가게 서면은 그 사람이 자신의 찾아올 것을 받아들일 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어떻게? 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는 갈라고를 서구로에게 보낸 외왕의 자취를 추적하는 겁니다. 아니 그 외왕 자취 추적에서 뭡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왜 이 외왕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가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가면 처절을 하게 된다. 자, 추적한다는 뭡니까? 추적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외왕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외왕이 되기 전에는 뭐 했는가? 언제 외왕으로 즉위했는가? 외왕이 언제 즉위했을까요? 삼국사에 다 나옵니다. 왜 서구로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왜 갈라고를 서구로에 보냈습니까? 그 다음에 외왕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직위는 뭐예요? 외왕의 직위와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를 오늘 첫 번째 녹화에서 할 얘기를 거의 다 했는데, 서구로는 갈라고를 만나러 갈 때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을 했어요. 갈라고가 무슨 그 외왕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요. 서구로가 그 정도로 뻔히 알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만난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거의 거절했을 거예요. 외국의 사신이 서구로를 만나러 왔다. 처음에는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왜 거절합니까? 만나는 것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갈라고가 가져온 외왕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라고가 서구로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서구로가 거절하고 죽음을 택했냐 이거죠.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서구로는 갈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고가 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서구로한테 우리 왕께서 당신과 혼인하고 싶어하오. 당신의 딸을 우리 왕에게 보내시오. 우리 왕께서 왕비로 삼으신다고 하셨소. 이 얘기입니다. 서구로가 갈라고에 들은 외왕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